62번 국제물품 매매계에 관한 유엔 협약상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 있는데, 자,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에 대해 있어요. 자, 그러면 물품이 도착했는데 물품이 전부 다 불량이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야, 이 물품 못 써, 다른 물품으로 교체해줘,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 물품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물품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불량이 돼가지고 빨리 팔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시기가 이제 늦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야, 인마, 내가 지금 이만큼 손해 봤어, 너 20% 깎아줘라고 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품 명세 확정권인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서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자, A, B, C, D가 어떤 부품 같은 게 합쳐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럼 내가 7월 10일까지 어떠한 부품으로 A, B를 쓸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렇게 7월 10일이 넘어가도록 통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품 명세를 확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랬을 경우에 이제 매도인은 뭐 하세월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매수인이 제공하기로 한 그런 명세에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을 해서 매도인 자신이 여기에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 물품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킨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바로 물품 명세 확정권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 물품 명세권은 틀렸고요. 계약 해제권은 이러한 정도가, 계약 위반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 계약 해제권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제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 자, 해상보험에서 해상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해상보험에서 다루는 것은 물적 손해, 그 화물에 끼친 손상이라든지 손해,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배와 배가 충돌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피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피난항에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물품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또 손상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비용 손해가 되겠어요. 자, 인적 손해는 해상보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보험, 일반 뭐 재해보험이나 그런 것에서 다루는 것이고, 해상보험에서는 뭐 배 그 승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그런 위험이 아니다. 다음 64번, 자, 국제계약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의 제목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죠? 자, 계약 위반의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은 바로 손해배상 예정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에 이런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뭐죠?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럼 페널티예요, 그죠? 페널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이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전체 물품값에 대해서 뭐 만약에 선적의 인도 지연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전체 물건값의 뭐 1%, 2%를 이자의 성격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0일까지는 1%, 그다음에 10일 이상의 경과하면 뭐 2%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리퀴데이트 데미지 클로즈 해가지고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다음에 65번,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자, 당해 계약에 CISG가 적용된다고 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되는데, 자, 그럼 물품이 매수인에게 왔어요. 매수인에게. 자, 그럼 매수인이 왔는데, 그 매수인이 이제 물품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품에 이상이 없다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거죠. 자, 그럼 물품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물품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넘어갈 때, 그러면 매수인이 그 인도받기 전까지는 물품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는 바로 매도인이 그 물품을 관리해야 되니까 매도인의 위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탁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가지고 매수인이 받아가지고 매수인이 그걸 인도를 했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매도인이 갖고 있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품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 이것이 바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시점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명확하게 지금 위험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험.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만 이 물품에 이상 없이 잘 보존해야 할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넘어가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더 이상 매도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완료 시점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돈을 이제 줘야지만이 뭐 물품이 계약에 합쳐되고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물품 검사를 개시한 시점, 이것도 말이 안 돼. 이 두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4번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물품 검사를 개시한 시점이다 하게 되면, 물품이 도착해가지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만약에 매수인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 뭐 부패되거나 뭐 변질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투집을 잡아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그냥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계약 물품이 도착했을 때에 그 계약의 부적합을 주장할 때 그 기준점을 이제 정확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66번,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래 조건은 되어 있는데, 자, 한국에 수출업자가 있고요. 수출업자가 있고, 여기 이제 부산이네요. 수출업자가 있고, 자, 그래서 물품을 저쪽에 상해에 있는 이제 매수인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자, 지금 매수인 XYG는 자신이 선박을 수배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바로 운임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운송보험도 자신이 부부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운임을 다 자기가 이제 부담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F 조건이죠. F 조건 중에서도 지금 부산항에서 인도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FO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도 자신이 체결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바로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만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위험은 전부 다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니까, 이것을 인코텀스의 정행거래 조건으로 가격을 이제 표시하게 되면 FO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인도할 때 그때까지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가 정행거래 조건 뒤에 나와야 되니까, 일단 FOB 부산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만약에 CIF 상하이 그러면은 매도인은 여기까지 상하이까지 전부 다 운임을 더 부담하고 보험 계약도 전부 다 자기가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CIF 부산 같으면 거꾸로 도착지가 부산이 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FOB 상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적지가 상해항이라고 뜻이 되니까 이것도 성립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다음에 67번, 대형 백화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여러 수출업자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 적절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로 옳은 것은 되는데, 일단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수출지라고 보고, 자, 수출지, 수입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어떤 물품을 진열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업자로부터 이런 물품을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수입자는 한 명이죠. 수입자는 한 명. 하지만 수출자는 몇 명? 이건 다수잖아요, 그죠? 다수. 그러니까
일대 N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물품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수출지에서는 이렇게 여러 화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CFS로 와야 되겠어요. CFS로 오고 그다음에 수입지에 도착해서는 수입자가 여러 물품을 혼재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수입지에 있는 CFS에서 다시 물품을 해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컨테이너에 있는 그 자체를 바로 이제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CFS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CY가 되겠고요. 그러면 처음에 물품을 혼재할 때 이것은 단일화죠. 한 명의 화주의 물품으로 하나의 컨테이너가 구성되지 않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들어가기에 힘든 소량 화물이다. 그래서 LCL 화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CY로 갔다는 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컨테이너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인수한다. 그래서 FC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FS, LCL 화물이니까 CFS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CFS 해체할 필요 없이 CY를 통해서 바로 반출된다. 그러니까 CFS to CY가 되겠어요. 이것은 다수의 수출자, 그다음에 한 명의 수입자, 그래서 N대 1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1, 2, 4번을 변형해서 얼마든지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상당히 빈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67번. 자, CY to CY,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8번.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해외 매도인이 자, 계약과 위반된 이런 품질이 아주 안 좋은 물품을 선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예방책이 뭐냐? 이런 거 묻는 것이죠. 자, 계약서에 한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개정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재라는 것은 어떤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경우에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중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의 물품이 선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중재는 뭐죠? 그 터진 다음에 얘기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한국법을 계약의 중거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터졌을 경우에 이에 적용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다음에 적절한 검사기관에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선적 서류의 하나를 요구한다. 이거 맞죠? 왜냐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해서 선적을 하기 전에 뭐 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이 물품을 검사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검사관이 이것을 검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검사 증명서 Certificate of Quality. 그래서 이게 검사관이 딱 보고 이것은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이다라고 이렇게 검사를 해주고, 그런 검사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매도인이 이런 검사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지만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품질 불량의 물품이 선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절한 적합보험에 가입한다 되는데, 이것은 운송 도중에 물품의 손상이나 그다음에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품질 불량의 물품이 선적되는 것을 막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다음 69번. 자,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에 따른 중재 판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원래 이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이것은 이제 파이널이죠. 파이널. 최종적이고 이제 확정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소하고 싶단 말이에요. 취소.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분쟁에 대한 중재인의 판단 잘못을 인하여 잘못 내린 판정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재 판정은 중재인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재인이 판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자체를 심사하게 된다면 중재 판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네가 지금 판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니는 이렇게 했다 나서 손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이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러한 상사 중재 제도가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2, 3, 4번 뭐 중재 판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중재 판정을 내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재 판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재 판정을 내려지는 과정의 절차,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대한 법적 효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 하고 소송을 낼 수 있지만은, 중재인의 그 판단 그 자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불복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70번, 다음은 컨테이너 화물 운임 중 어떤 운임에 대한 설명인가. 자, 컨테이너 운임은 이 화물에, 이 컨테이너 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자체에 만약에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다 그러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이 안에 뭐 꽉 채웠던 뭐 텅텅 비었던 간에 어쨌든 선적이 되면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박스 레이트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컨테이너 단위별로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톤수를 정해서 이를 초과한 수량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운임이다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는 얼마만큼의 중량을 실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정상적인 중량에까지 시키게 되면 박스 레이트다. 박스 레이트. 근데 중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원래 박스 레이트 운임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적용되는 것은 변형 박스 레이트, 그래서 modified 박스 레이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무차별 운임이라는 것은 A 항구에서 B 항구로 가는데,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또는 뭐 다른 화물이 뭐 어떤 화물을 실었던, 그 다음에 화주가 누구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간 거리만큼 얼마. 그래서 A 항구에서 B 항구까지 가는데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운임, 그래서 무차별 운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운임은 뭐 말 그대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차등해서 부과하는 게 이제 품목별 운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비율 운임은 항해를 쭉 하다가 어떤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항해가 진행된 곳까지만 운임을 부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율 운임이 되겠고요. 부정기선 시장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확정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정기선 시장에서는 비율 운임은 적용될 수 없다. 이것도 아울러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한 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블랭크 A 간의 선화증권의 내용은 단지 추정적 증거 기능을 담당하며 돼 있어요. 그러면 선화증권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운송의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적을 의뢰해서 운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니까 바로 화주, 즉 송화인이 되겠죠. 송화인. 그러니까 1번 송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 송화인이 있고 송화인이 제3자에게 양도했단 말이에요.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그 제3자가 선사, 즉 운송인에게 비해를 제시해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니까, 일단 이것이 양도가 됐으면 권리는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는 바로 선화증권의 소지인하고 운송인 간의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인크텀스 2013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부적합한 규칙은, 이것도 보너스, 그죠? 무역령을 상급에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복합운송의 부적합한 규칙은 뭐예요? 바로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규칙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2번 FOB, 본선 인도 조건은 FOB가 되겠고, FCA, DAT, DAP는 전부 다 운송선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동일한 가격이라면 가장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되는 정행거래 조건에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FOB 같은 경우에는 본선인도 조건이니까 어쨌든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서 내력 운송을 해야 되겠죠. 내력 운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통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비용이 들죠. 그럼 이때까지는 어쨌든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매수인은 이 이후에 선적된 이후에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CIF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저쪽에 목적항까지의 운임하고 보험료까지를 이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매도인 여기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매수인은 이 이후에 비용만 이제 부담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EXW 조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매도인의 군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매수인 자신이 이것을 인수해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럼 목적지까지 올 때까지 이 전체 비용을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FOB 같은 경우는 본선의 선적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니까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고, 그다음에 CIF 같은 경우는 목적항에까지 운임과 보험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하게 되고, 그럼 그 이후에 비용만 이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이거에 비교해 봤을 때 EXW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가장 비싼 비용으로 수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DDP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낮은 비용이다 그럼 DDP가 되겠죠. 왜냐면 매도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입 통관할 때 관세까지 전부 다 부담하게 되니까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물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EXW 조건, 공장인도 조건이 가장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FOB가 됐던, 그다음에 CIF가 됐던 이런 비용은 전부 다 뭐죠? 가격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에 포함됐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어치든 매치든 결국은 전부 다 이것은 매수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뭐 비싸게 수입한다, 그다음에 뭐 싸게 수입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전제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그냥 인코텀에서 정형거래 조건의 비용의 부담의 분기점 뭐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74번 신용장 기준상 기간 계산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는데, 자, 선적 기간을 표시할 때 to, until, from, between 등이 앞에 나오면 그 일자는 제외된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뭐 며칠 이내에 뭐 선적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이에 선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 때 to until 돼 있어요. to until from 돼 있다. 그럼 from the date of contract. 그래서 이것이 뭐 7월 10일이다. 그러면 이때는 7월 10일을 포함해서 뭐 10일 이내라는 뜻이 되겠는데, between 하게 되면 앞에 숫자 앞에 날짜 앞에 이렇게 between이 있으면은 이 날짜, 해당 날짜는 제외하고 11일부터 이제 카운트하게 되는 것이죠. between과 마찬가지로 after. after도 똑같이 해당 날짜는 exclude 제외한다. 그 다음에 to, until, from 이것은 전부 다 include 포함한다. 이렇게 60페이지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to, until, from은 해당 날짜가 포함되고, 자, between 나오게 되면 그 일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해당 일자가 제외되는 것은 between밖에 없네요. 75번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이제 마켓 클레임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계약을 이제 체결한 다음에 어떤 수입국의 그 시장 상황이 이제 변동이 돼가지고 자신이 그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도 않은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매도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킨다든지, 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물품을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이 바로 이제 마켓 클레임 되겠어요. 자,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냐 그래서 묻고 있는데, 자, 거래 개시 전에 신용조사해서 필요시에 각종 보증을 요구한다. 신용조사 해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의 이런 대금이 있다면 그 중에서 뭐 40%다 50%라든지 먼저 선금을 내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금액을 약간 깎아준다 하더라도 먼저 받은 이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클레임 제기 인정 기한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약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임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 뭐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뭐 1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라.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무효한다. 이렇게 강력한 조항을 약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상담 시에 품질의 기준 및 규격을 충분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되어 있어요. 자, 품질의 기준이나 규격을 뭉뚱그려 가지고 불명확하게 해놓게 되면 이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 가지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관계는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품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제 관행에 따라서 결정한다 되어 있어요. 자, 품질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금 예방 조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품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관행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것은 바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신문까지를 마치고요.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합격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